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성매매 여성의 인권과 그들의 직업 유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나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뭐 밤새 얘기해도 네. 안 되고 저는 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네. 뭐 아는 게 없어서 최근에 지지난주인가 어떤 법원에서 성매매 금지법이 있는데 그 성을 제공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고 해서 위헌 제청을 냈습니다. 네. 위헌 제청이라는 건 판사가 성매매 여성이 위헌 제청을 신청한 거죠. 했을 수도 있고 판사가 스스로 했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그건 제가 알아보지 네. 못했습니다만 네.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판사가 성매매 금지법이 그러니까 성을 제공하는 여성에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네. 다만 사는 남성한테는 적용해도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컨대 반대로 네. 남성이 성을 팔 적에도 그거는 괜찮은가요? 남성 여성 사람은 괜찮은 건가요? 남성 여성 구분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여성인 것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뭐 성매매 금지법에 뭐 남성 여성 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남성도 똑같이 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판사님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다만 사는 생각하시겠죠. 사람만 처벌하자. 사는 사람만 처벌하자. 근데 그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성매매 금지법을 성매매를 금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고요. 성매매 금지법은 이미 지금 뭐 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성매매 뭐 금지법을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뭐 양쪽에 아주 고담 줄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성매매 금지법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서 여성도 처벌하는 게 맞냐 이제 이것만 좀 살펴보자는 건데 최저임금 문제 아시죠? 최저임금. 네.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일까요? 그 생계가 어려운 그야말로 제일 낮은 임금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노동자한테 주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한 시간에 뭐 3,000원인가? TV 토론 때 그거보단 높은데 뭐 그 네, 얘기했다가 또 이제 네, TV 토론에 박근혜 당선인하고 이정희 후보하고 뭐 논란이 있었었죠. 숫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저임금제는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못 주게 주고 받아도 그러니까 사용자는 주고 노동자는 받았을 때 누가 처벌을 받냐면은 사용자가 처벌을 받죠. 그렇죠. 노동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 법이 바로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그러니까 성매매 금지법도 그렇죠. 노동자는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군요. 노동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매매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왜 나쁘다고 생각을 할까요? 성매매가 몸을 판다. 그게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그 몸을 학대하는 거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존엄성이 그게 인간이 물화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몸을 사고 파는 건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렇죠. 자기 성을 제공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법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면 최저임금제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도 노동자는 처벌 안 하고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이 성매매 금지법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성매매 금지법도 이 여성이 이 몸을 판다는 거는 뭔가 좀 강요된 면이 있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니죠. 법적으로는 완전히 자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되 성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강요된 부분 가로 닫고 이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생계형 직업 여성. 그렇죠. 생계형 직업 여성의 경우 보호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도 노동자는 처벌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임금 받고
일하는 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처벌 안 하는 게 고용관계에선 틀림없이 받고 싶어서 받았겠냐, 강요돼서 받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여성도, 아니, 여성이 아니라, 뭐, 성제공자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제, 생계형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 몸을 파는 여성의 경우 우리도 직업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우리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또 어떤 일각의 여성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신이 당신의 부모, 자식한테 그 직업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력서에도 쓸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 직업으로 인정을 받는 거다. 라는 또 논란을 짚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받아서 아니, 그거야. 자기 직업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자기 자유죠.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떤 여성은 또 실제로 성매매하는 여성인데 그 여성은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세금도 낼 생각 있고 이력서에 쓸 생각 있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저희 자료화면 있죠? 지금 네. 처음 자료화면 한번 써보네요. 네. 네. 빨간 게 뭐예요? 저게 위키피디아 그 빨간 게 지금 성매매가 금지된 나라고요. 네. 아, 더 많네요. 면적으로는. 파란색하고 초록색이 지금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근데 파랑하고 초록의 차이는 뭐예요? 완전 허용된 나라와 일정하게 좀 규제가 되면서 허용된 나라. 그러니까 완전 허용된 게 이 파란색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적으로 저 오세아니아 반도, 저희 오스트리아 저쪽은 반은 저기 뭔가요? 여튼 이제 둘 다 허용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면 동서 간에 좀 차이가 있네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호주가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 내부에 이제 내부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거고. 보죠? 저 미국도 보시면은 중간에 저기가 유타주일 겁니다. 네, 유타주는 허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저기 유타주인가 네바다주인가. 아유, 이게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 저기 파란색? 아니 저 녹색이요. 네. 빨간색으로 다 칠해졌는데 중간에 초록색 딱 하나 있죠. 네, 저희 라스베가스 있는데 아니에요, 혹시? 네바다일 것 같은데. 네. 예. 잘 모르겠어요. 유타주는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지금 이제 면적을 보지 마시고. 네. 나라 숫자. 그러니까 복지국가들이 어떤지 좀 보자는 거죠. 복지국가는 다 성매매.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한번 보세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원래 그 성매매 직업을 매 여성들이 독일 같은 데 다 세금 내고 일하잖아요. 대신 국가에서 그렇죠. 위생관리도 받고. 네. 그리고 이쪽 역시 복지국가로 알려진 뉴질랜드, 호주. 네. 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이런데 다 지금 허용이 되고 있죠. 물론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뭐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지금 금지가 되고 있고 또 성매매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뭐 다 복지국가는 아니죠. 여기 뭐 남미 이런 나라들도 사실 복지가 많이 좀 부족한데 네. 허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여하튼 성매매 금지 국가죠, 그렇죠? 네, 중국 뭐 이제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의외로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으로 삼는 많은 복지국가들이 이제 성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왜 이 복지국가들이 성매매를 허용할까를 제가 좀 생각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복지제도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여성이 성매매를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 있어서 금지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남성적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여성이 몸을 파는 것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꼭 안 된다라기보다도 남자군 여자군을 떠나서 자기의 몸을 팔면 결국은 육체가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손상이 되고 자존감을 잃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에서 제대로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컨대 어느 여성의 성을 10만 원 주고 산다. 이것은 단순히 성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그 인격에 대한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그 여성의 자존감이 상당히 상실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다 그 많은 국가에서 성매매를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금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런 이유로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는 것이 또 옳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본인에 대한 그런 그 파괴랄지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또 성인으로서 내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네. 뭐 2위와 뭐 아주 격차가 큰 1위죠. 그리고 이제 그 자살의 많은 부분이 이게 무슨 뭐 정말 먹고 살만해서 뭐 이렇게 사색을 하다가 사색을 너무 깊이 해서 자살한 게 아니고 생계형 자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예. 뭐 어제 또 참 슬픈 고독사 얘기가 또 들려왔고 또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막 그 가족들 데리고 죽는 그거 참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 네. 또 학교에서 1등 하다 2등 했다고 해서 자살하는 이제 성적 비관 자살. 이거 역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또 사실은 왕따 비관 자살도 보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들은 또 많지 않거든요. 네. 그건 이제 우리나라 교육제, 그 공교육제도 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복지제도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은 유럽 같은 경우에 복지제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여성이 있다는 것은 자의적 선택이다 이런 얘기시죠. 자의적 선택이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유럽에서 나오는 그 포르노 잡지들 굉장히 야하잖아요. 뭐 저는 거의 안 봤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야한데 네. 또 그런 걸 하는 여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글쎄 뭐 유럽 잘 모르겠지만 근데 대개는 생계형 아니에요? 생계형이 오히려 생계형이니까 봐주자. 이거는 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생계형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 지금 뭐 생계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 허용하자.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도리어 우리나라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계형으로 하는 그 비율이 더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이 강요된 거기 때문에 이 성을 제공하는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때 늘 논란이 되는 게 그러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그것뿐이 없냐라는 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는 여성들은 취업이 쉽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면 대체 노동이 예컨대 식당 같은데 요즘 뭐 전부 다 직원들을 못 구해서 다 연변 아줌마들 쓰고 중국에 우리 동포들 쓰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집에 이렇게 뭐 그 도우미 또는 병원의 도우미 이런 거 해도 200만 원은 벌거든요. 네, 근데 아니 죄송합니다. 웃어서 아니 근데 200만 원을 버는지 제가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도 사실 도우미 아줌마가 계신데 저희는 200만 원 못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제가 지금 입주 아줌마. 뭘 잘못하고 있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입주 아줌마들은 그렇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좀 놀라운 일인데 한겨레 신문에 토요일 판에 김두식 교수가 한 고백이라는 인터뷰에 실제 성매매 여성을 인터뷰한 걸 읽어보면은 그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젊은 친구한테 해봤는데 시급이 너무 적고 그리고 힘들고 또 그런 일 하면서 이렇게 모멸감 또 뭐 욕설 듣는 거. 근데 성매매 여성을 또 남성이 그 성을 살 때 굉장히 공주님처럼 뭐 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겠어요? 아무리 돈 주고 샀는데? 뭐 모멸감도 주고 간접적으로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얘기를 하죠. 거기 인터뷰를 보면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것도 표시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저런 직업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 잠깐만 이런저런 직업을 해봤는데 네. 도리어 자기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경제 구조화에서 뭐 입주 아줌마로 살면서 뭘 하느니 그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글쎄요. 참 이게 어려운 김 이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좀 쉽게 몸을 팔아서 쉽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쉬운 선택을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기가 어렵거든요. 그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뭐 다른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몸을 파는 여성이 더 돈을 많이 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인터뷰한 사람은 자기 자존감 문제를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시간을 뭐 자기가 정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언제라도 하기 싫으면 노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뭐 유럽에서 성매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업의 선택이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네. 그 파는 사람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 네. 라는 논리면 거꾸로 또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극빈층의 남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그 농촌의 노총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나마 쉽게 10만 원이라도 주고 살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를 또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농촌의 노총각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는 아주 진짜 이제 그 논리는 이제 성매매 합법화하자는 논리고 그러면 양쪽이 다 불쌍하게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때 사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성 문제를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보호법이면 인권이 침해되는 당사자는 처벌 안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 당하는 당사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 당하면서 그거를 하니까 용서해 줘야 된다. 그거는 좀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 사회라는 것이 선진화된 사회라는 것이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지고지순에 노력을 하는 사회체제 아닙니까? 자, 이런 나라 있어요. 캐나다는 네. 성을 사는 것도 합법, 파는 것도 합법이에요. 합법. 그런데 그 세금 내고. 저는 차라리 그러려면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을 사고 판다고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고 파는 사람을 알선해 주거나 이건 다 불법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화가 불가능, 뭐 우리나라 사실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 해야 되는 거는 얼마나 성매매 업소가 만연되어 있는지 법과 현실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기업화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주라고 하죠. 포주. 그렇죠. 그러니까 포주는 처벌을 하고 또 포주의 광고 업자들 다 처벌하고 그런데 이제 그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보호합니다. 진짜 포주가 자기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포주가 자기를 팔면 그거는 합법인데 포주가 다른 사람을 알선해주면 그럼 그거는 또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그 예외 규정을 두면 네. 차라리 전부 다 그냥 무죄를 하든지.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 네. 얘기를 지하경제인가요? 네. 결국에 지하경제 양성화 하려면은 이제 법을 바꾸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경제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산업을 이제 합법화시키는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그런 논의는 뭐 재밌긴 한데 너무 길고 저는 우선 지금 성매매 금지법이 어찌됐든 성매매 금지법도 현실이고 지금 실제로
그 많은 성 서비스 제공자들이 다른 직장보다 도리어 그걸 하면서 자존감을 찾겠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잇기 위해서 다른 직장들은 충분한 그런 보상이나 충분한 그 존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보상과 존중이 진짜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보상과 그러니까, 존중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발언한 것을 보는 기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네. 어차피 이제 어느 나라에서든지 불법이든지 합법이든 간에 성매매는 현실적으로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김강자 그 전 경찰 서장 종암서 그 우연하게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뭘 몰랐을 때 그것을 일률적으로 그 불법화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입장을 수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이유는 뭐죠? 이유는 생계형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는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생계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정말 가족을 부양할 수 없거나 이런 여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대해서 반대예요. 반대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거면 차라리 그 국가에서 그 여성들을 오히려 그 공창제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손님도 좀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검진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포주에 의한 착취, 인신매매 이제 이런 것들을 근절하려면 도리어 합법화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오히려 이게 지하로 더 숨으면 숨을수록 그렇죠. 그 성매매 종사자들도 더 피해를 보게 되고 자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 자꾸 이렇게 성매매 합법화 얘기하게 되면 이게 좀 그 이슈가 좀 이렇게 딴 데로 가요. 이슈가 좀 희석되는 면이 있어요. 저는 이상해서 그래요. 왜? 저는 지금 정권 초기에 성매매 합법화 얘기해봐야 저는 어디 멀리 못 갈 거라고 여성 보고 대통령이 또 그거 하시겠어요? 멀리 못 갈 거라고 보고 저는 성매매 금지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라도 여성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성 처벌 안 하면 지금 포주들이 그 여성들 착취하고 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는 돈 많으니까 사바사바에서 빠져나가고. 포주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항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적어도 그 처벌에서부터 좀 자유로우면 여성들이. 포주는 좀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 좀 그런 발언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말씀은 정말 맞네요. 그 말씀은 왜냐면 저도 어떤 소설에서 보니까 그 성매매 여성들이 껐득하면 경찰한테까지도 성상납을 해야지 되고 언제 붙잡혀갈지도 모르고 그쵸.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줄래 잡혀갈래 이래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또 그 여성들은 좀 합법화 할 필요도 있을 수. 아니 제가 지금 합법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합법이 아니고. 뭐죠 정확히? 성매매 자체는 금지되되 그 여성에 대한 제공자, 성 제공자는 처벌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틀림없이 한 건데 왜 하여간 성매매는 나쁜 거고 그거를 준 사람 받은 사람 같이 했으면 둘 다 처벌해야지 왜 그러냐 왜 그 준 사람만 처벌 안 하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발적이라도 사회적으로 비자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 사고 파는 어떤 물건이 예컨대 마약을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근데 마약은 인권 보호를 위한 법이 아니니까. 마약은 누군가의 인격 파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불가피하게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게 되는 여성에 대한 그래도 최후의 인권 보호 장치가 그 여성들은
그 처벌하지 않는 거다. 처벌하지 않으면 저는 현재 노동 조건이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개선될 수 있다.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예측을 좀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네, 그리고 포주로부터의 착취라든가 경찰로부터의 협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성제공자들끼리 그 일종의 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뭐 포주를 끼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저기 좀 상조를 해주면서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러면은 그 혹시 이런 형태도 우려는 없나요? 네. 그러면 성매매가 불법적 성매매가 더 활성화되는 우려는 없나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이미 불법적 성매매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러면 저 많은 네온 사인들을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합법화하면은 뭐 합법화하자 그 얘기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저에겐 이미 그건 현실이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불법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성매매 여성이라도 보호하자. 맞습니다. 그것이죠. 예. 그러면 그분들 세금 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그분들 세금 내고 싶대요. 왜냐면 그래야 나중에 연금도 받고. 근데 그거는 이제 합법화가 돼야 되겠죠. 그 경우에. 그러려면 합법화가 돼야지 돼요. 그렇죠? 합법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노동은 그 세금은 안 내는 노동이네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정말로 입법적으로 법을 바꿔서 합법화한다면 뭐 1년에 얼마 이상 벌지 못하도록 하든지 또 얼마 이상 벌면은 뭐 허가를 받도록 하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뭐 1억 이상을 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 사실 저희가 너무 얘기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지금 위헌재청 들어갔으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 아직 결정 안 한 거죠? 결정 안 났죠. 판단을 하겠죠. 근데 판사가 위헌재청하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거기도 판사하고 헌법재판소도 판사하고 결국은 사실은 동료 판사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헌 가능성이 좀 높죠. 근데 아무튼 교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도 그래 하긴 여성은 좀 처벌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뭐 하여간 뭐 여성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성제공자들은 제공자들은 뭐 특히 우리나라는 생계형이 많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기 처벌하지 않는 것도 오히려 그 따뜻한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전초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슈 다음 이슈 들어가자. 그 다음 이슈 뭐 준비하셨어요? 아니 뭐 준비한 건 없습니다.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이제 최근 있었던 뉴스 벌써 한 5년 됐습니다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물론 이제 근데 그게 아직도 논란 중이에요. 가해선박의 이제 이름 때문에 이제 삼성중공업 기름 유출 사고라고도 하고요. 아직 그 사정 재판이라고 해서 실제 피해 액수를 정확히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7천억인가라고 지금 첫 판결이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부족하다, 일각에서는 뭐 충분하다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쪽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큰 잘못을 한 건 삼성중공업 측이지 않습니까? 유조선은 가만히 있었고, 그렇죠. 자기가 가서 박았으니까. 그렇죠. 그 크레인선을 이제 뭐 비바람을 뚫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다 이제 갖다 받은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삼성중공업 잘못이 큰데, 물론 이제 그 유조선이 시동을 켜놨어야 됐고 뭐 그런 잘못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유조선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은 그러면 그 7천억 중에서 얼마를 내는 거냐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얼마네요? 50억 정도. 나머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니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사고 나자마자
그 얼마를 내겠다고는 했어요. 그 당시 이제 1,000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뭐 누가 뭐 공식적으로 한정한 건 아니지만 그 4조 정도, 그러니까 4조 정도 아마 계산하신 분들은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 그 우리나라 GDP를 뭐 한 800조 이렇게 잡고 네. 거기 인구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네. 대강하시는 거, 거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유한 농촌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따지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거기 그런, 그 바위고 뭐가 아직도 시커멓던데.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물새들도 많이 죽었잖아요. 그쵸. 네. 물새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엄청 죽고 그 바다가 다 오염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2, 3년 네. 거기 관광객들도 없었고, 관광객들도 없고 또 거기 계신 그 어업하셨던 분들이 다 생계가 끊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그때 왜 그거 기름 치우러 간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 다 무임이었었잖아요. 무임이었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무임으로 가서 다 기름 닦고 해줬잖아요. 예. 군인들도 가서 기름 닦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좀 잠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삼성에서 그 법적으로는 뭐 사실은 50억만 내도 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뭐 1,000억을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협상 중인가 봐요. 그래서 네. 뭐 3,000억을 내기로 했다. 뭐 지금 그것도 부족하다. 뭐 지금. 근데 3,000억을 내면 누가 갖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지역 거고. 주민을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 생태계 복원에는 돈을 안 쓰나요? 생태계 복원을 그것도 그 돈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될 테고. 근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삼성에서 사실 생태계 복원은 별도로 돈을 써야죠. 왜냐면 거기 있는 건 우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돼. 우리의 국토인데. 엑선 발데스 같은 경우 알래스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엑선 회사는 2조 원을 썼습니다. 네. 그 생태계 복원하는데, 그 처리,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무새들 막 기름에 쩔어갖고 죽는 거 보고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네, 그 많이들 우셨죠 그때. 네, 정말 그 너무 그 바닷속에 있는 건 못 보지만. 네. 사실은 제가 고향이 안면도라서. 그러시구나. 네. 저는 뭐 더 사실 마음도 아팠고 의무감도 있고 해서 저희 그 학생들하고 가서 뭐 법률봉사하고 하면서 사실은 삼성중공업의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여튼 그래서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로는 좀 부족하다. 택도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 판결 때문에 지금 50억밖에 안 내는 건데 저는 그 판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 지역의 서산이 지금 새누리당의 성완정원이거든요. 그 성완정원은 그 국회 열리면 그것부터 따지겠다고 단단히 벼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지역 국민들의 원한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근데 그분이 이번에 선거법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튼 뭐 저희 프로그램이 뭐 물론 많이 슬퍼하고 많이 분노하고 또 많이 필요하면 즐거워하고 뭐 이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여튼 좀 유용한 지식을 좀 드리는 거니까 조금만 이제 말씀드리면 왜 삼성중공업이 그 법적 피해 액수가 50억밖에 인정이 안 됐을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상법상 그 선주는 이 선주들이 바다 그 기상 상태 이런 것들이 되게 예측 불가능한데 그 운송 같은 거 했다가 뭐 책임을 지게 되고 이러면은 이제 해운 산업 자체가 이제 위축되고 망가질까봐 전 세계적으로 뭐 국제협약 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선주 책임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 톤수에 비례해서 책임 액수의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 놓는 건데 대신 거기에 선주의 그 잘못이 매우 크면 그래서 이제 무모한 행위다. 선주 자신의 무모한 행위라고 하는데 그냥 과실이 아니라
무모하게 과실인 행위를 하게 되면 책임 제한이 깨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은 이게 선주 자신의 행위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선주는 삼성중공업. 선주 자신의 행위라야 하는데 항해를 계속 하는 동안 삼성중공업하고 선장하고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그 무모하게 항해를 한 거는 다 선장 잘못이 삼성중공업 잘못은 아니다. 그 선장은 삼성중공업 직원 아니에요? 사내 하청 직원이에요. 사내 하청 직원인데 그건 이제 조금 법적으로 좀 미묘한데 사내 하청 직원도 우선 법원에서 직원으로 삼성중공업 직원으로 보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보긴 보는데 상법상 선주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말단 직원, 그러니까 저 밑에 직원의 행위까지 전부 다 선주 자신의 행위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 이사들하고 대한민국의 숭례문에 불나면 그 숭례문 수의가 책임져요? 그거 되게 이상하네. 그 논리가요. 그러니까 선박에 대해서만 일정하게 이제 그런 아니 어떻게 그 선주 특례가 있는 거죠. 특례. 그렇지만 그 선주 개인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은 그럼 그 선주 개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선주 개인인 삼성중공업이 뭐 상장사인데 선주 개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선장 개인은 선장은 책임이 선장은 뭐 돈이 없잖아요. 예. 그 선장은 돈 없어서 빠지고 선장이 사내 하청 직원이고 때문에 서로 연락을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도대체 이해가 돼요? 뭐 우선 법은 숭례문에 불려면은 그 수의랑 문화부 장관이랑 통화 안 했으니까 문화부 장관은 책임 없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수의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해 버리죠. 연락 안 하고. 그렇죠. 365 연락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일이 터지건 수의가 다 책임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판례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백지 위임을 해버리면 그러면 선주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항해에 대해서 백지 위임을 했으니까 사실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청 직원의 과실도 당연히 하청을 준 그런데 원청 회사의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또 뭐라고 돼 있냐면 근데 완전히 백지 위임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예 그 선장의 행위를 선주의 행위로 간주할 정도로 백지 위임을 한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그 항해 매뉴얼도 챙겨주고 뭔가 좀 하긴 했다. 그래서 백지 위임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뭐랄까 좀 자의적으로 법이 어떻게 그렇게 이현형 비현형도 아니고 어떻게 법이 그렇게 잣대가 그래서 하긴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센 데가 삼성이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그걸 제가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여튼 그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그럼 삼성은 이거군요. 50억은 그냥 법에 때린 거는 50억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냈고 우리가 국민들을 어여삐 여기사 1,000억 정도를 더 내놓겠다. 이런 거네요. 지금은 뭐 액수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근데 저는 그때 그 장면을 보고 그때 정말 많은 물고기들이 그 검은 기름에 뒤집혀갖고 죽는 그 날개 축지들을 보면서 저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막 그 바위들이 다 시꺼먼 그 기름에 다 얹혀서 저게 도대체 저는 2, 3년 내에 보온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국토를 갖다가 그렇게 오염시켜 놓고 그게 그 1,000억 뭐 이런 정도로 그렇게 그렇죠. 사실은 될 수 있는 건가 싶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것도 뿐만 아니라 돈 말고도 그때 당시에 그 삼성이 그 국민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의문이 돼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었는지. 엑슨 발데스 같은 경우는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 또 이 환경 정화를 위해서 엄청난 그 자금을 쓰기도 하고 또 소송의 그 피해 보상은 또 이제 법적인 문제라서 뭐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스페인 이제 프레스티지호 사고 2002년도 사고도 보면은 그때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그때와 우리와 다른데 그때는 스페인 정부에서 자기들이 피해 측정을 해가지고 우선 다 피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 정부의 힘으로 그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누가 증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다 개인의 힘으로 지금 IOPC라는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보험회사는 아닙니다만 여튼 그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증거 불충분 때문에 계속 피해 액수를 제대로 인정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죠. 참 이 기업이 그레이트 컴퍼니로 가려면 존경을 받아야지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존경받기 위해서 삼성이 잘하길 기대해야죠.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수년간 계속 또 비판을 받게 될 그런 좀 미심적인 부분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냥 도의적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삼성이 법적 책임까지 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삼성 출신의 그 김영철 변호사인가요? 네. 그분이 삼성의 로비력에 대해서 다 국민들 앞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그런 의혹에 불씨를 남길 수 있죠. 그렇죠?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거 빨리 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오늘 또 다른 말씀은요? 2개 시간도 다 됐습니다. 그거 좀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동흑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계속 이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네. 계속 쌓이더라고요. 뭔가가 쌓이는데 양파처럼. 정말 저한테 결정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고속도로 탈 때 운전할 때 피곤해서 톨게이트까지의 운전을 그 직원한테 맡기고 거기서 직원은 걸어가라고 그러고 걸어가라고 하고 자기가 이제 운전하고 갔다. 물론 직원이니까 상사의 말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뭔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 허용되는 건, 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제 인권이거든요. 네. 예. 정자 난자 사고 팔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 문제인데, 참, 좀 놀라운, 그런 에피소드였습니다. 거기까지 자기네 직원 보고 운전하라고 하고 넌 이제 됐으니까 고속도로에서 넌 가서 걸어가라. 이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글쎄요. 본인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쉬어야 자기가 일을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 하고 그 차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야죠.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걸어 나가다가 사고를 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원래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인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나는 지금 굉장히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또 오늘 그런 의혹도 하나 터졌어요. 그분한테 레벨이 높은 출장 갈 적에 좀 레벨이 높은 비행기표를 끊어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여행사에다 되팔고 싼 거를 바꾸고 차익을 챙겼다고. 정말요? 네. 그것도 나왔어요. 저 이게 좀. 그건 너무 심한데? 너무 뭐랄까. 찌질한 건데. 그 법관들의 월급을 우리 국민이 너무 적게 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판사. 농담이에요. 이러기래요, 연봉이.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설문조사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판사하고 법원 직원들 한 600명이 설문조사 했고, 그 중에 이제 판사들 50명. 네, 45명인가 보셨구나. 네, 거기서 이동엽이 적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네.
물론 이제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만 뭐 설문조사 참여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판사분들이 참여할 거는 또 왜냐하면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또 얘기를 안 하면은 정말 반대만 다 돼버리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도 이동욱 후보자 손을 안 들어줬다는 거 보면 이게 뭐 판사 월급 뭐 이런 문제 전혀 아닌가. 네. 네. 그 레미제라블에 제가 보니까요 마지막 노래가 그거더라고요. Tomorrow comes. 내일은 또 오니까 네. 이런 것을 반주 삼아 또 나라가 발전하겠죠. Tomorrow comes.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랄까 좀 bad apple 그러니까 이 사과 상자 안에 이제 썩은 사과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상자를 열어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요. 네, 감사합니다.